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파이에서 통계학 입문 수업을 하고 있는 스터디 코치 박주혜입니다. 2주차 과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랜덤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예시와 함께 설명하시오.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알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알 수 없는 프로세스를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셔플 음악 듣기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동전 던지기의 경우에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실제 던졌을 때 앞면 혹은 뒷면 중에 어떤 게 나올지는 알 수 없죠. 던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터 6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이 중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던져봐야 합니다. 셔플로 음악 듣기의 경우에도 내 음악 라이브러리에 어떤 음악들이 들어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랜덤하게 어떤 곡이 재생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2번, 배반 사건과 여사건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먼저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사건이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이를 확률표기법에 따라서 식으로 나타내보면 P, A and B는 0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 중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P, A 혹은 B는 두 사건이 각각 일어날 확률의 합, 그래서 PA 더하기 PB와 같습니다. 그래서 PA 올 B는 PA 더하기 B와 같은 경우를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사건은 상호 배타적인 사건에서 특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특정 사건 A와 A의 여사건의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 됩니다. 자, 배반 사건과 여사건을 가위바위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는 가위 혹은 바위 혹은 보라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중에서 가위와 바위를 동시에 낸다거나 가위, 바위, 보 세 개를 동시에 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 가위를 내는 경우, 바위를 내는 경우, 보를 내는 경우 각각은 서로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여사건의 경우에는 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내는 이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 가위를 내는 경우에 배반 사건은 바위를 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보를 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위를 내는 경우에 여사건은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 즉 바위를 내거나 보를 내는 경우, 이 경우가 가위를 내는 경우에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로 생각을 해보면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를 내니까 각각을 낼 확률은 모두 3분의 1이겠죠. 그런데 가위를 내는 경우에 배반 사건은 바위를 내는 경우 혹은 보를 내는 경우 혹은 바위 또는 보를 내는 경우 모두가 될 수 있지만 가위를 내는 경우에 여사건은 특정 사건 A와 A의 여사건의 확률의 합이 언제나 1이라고 했으니까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바위 또는 보를 내는 경우니까 이 경우의 확률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의 차이가 있고 여사건의 경우에는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건은 항상 배반 사건이지만 서로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6건 자체가. 배반 사건이 꼭 6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반 사건의 경우에는 배반 사건 두 가지를 더한다고 해서 확률의 합이 언제나 1이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3번. 독립사건이란 무엇인가?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두 사건 A와 B가 각각 일어날 확률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이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동전을 여러 번 던진다고 해서 앞면과 뒷면 각각이 나올 확률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언제나 0.5, 2분의 1입니다. 다시 시도했을 경우에도 확률은 0.5입니다. 첫 번째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두 번째 동전 던지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전을 몇 번 던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위와 같이 정의를 하고 이걸 수식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P, A and B.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기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확률 값이 서로 같으면 이 두 사건을 서로 독립이다 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독립의 의미를 통계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조건부 확률은 무엇인가?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의 경우에는 P, B바 A라고 조건부 확률의 수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짝대기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바,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무엇인가 라는 이 조건부 확률의 경우는 이런 형태로 수식을 써주게 되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PA 분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 A and B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부 확률의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에 물리학과, 수학과, 통계학과의 정원이 각각 40명입니다. 이 중에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물리학과 90%, 수학과 60%, 통계학과 70%입니다. 자, 대표 학생이 여학생이라고 할 때 그 학생이 물리학과일 확률은 얼마인가? 자, 위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거를 앞선 사건을 A, 뒤에 일어난 사건을 B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도 대표 학생이 여학생인 경우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학생이 물리학과일 확률, 물리학과인 경우를 사건 B라고 해보면 이 경우는 대표 학생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물리학과 학생일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 자, 대표 학생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물리학과일 확률 P, B바 A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모가 되는 PA부터 계산을 한다고 해보면 이 PA는 어떤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 120명 중 물리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정원이 각각 40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학생 수는 120명입니다. 이 중에서 여학생 수를 계산해보면 되는데 물리학과의 경우에는 90%니까 40 곱하기 0.9 하면 36 수학과는 60%니까 40 곱하기 60, 0.6 하면 24 통계학과는 40 곱하기 0.7 하면 28
이걸 다 더하면 전체 여학생 수는 88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120명 중 전체 여학생의 수 88명이니까 대표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120분의 88이 되게 됩니다. 물리학과, 수학과, 통계학과의 여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조금 현실과는 다른 문제 세팅인 것 같네요. 여학생이면서 물리학과일 확률을 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분자에 들어가는 확률이겠죠. 자, 그래서 P(A&B'를 계산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전체 학생 120명 중에 물리학과 여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리학과의 여학생 수는 위에서 계산해놨고 36명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확률은 120분의 36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두 가지 값을 모두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PA에 해당하는 확률이 120분의 88, 그래서 요게 되고 PA&B에 해당하는 확률이 120분의 36, 그래서 요게 되어서 이걸 계산해 보면 0.40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면 이 조건이 되는 요 확률과 그다음에 이 분자에 들어가는 요 확률, 이 각각이 어떤 사건인지 확인을 하셔서 이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아래 표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의 값을 계산해봐라. 친절하게 어떤 조건부 확률인지 한 번 더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앞에서는 조건부 확률을 철저하게 공식을 통해서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해 보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더 조건부 확률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오브젝티브 소셜 클래스가 워킹 클래스인 경우에 서브젝티브 소셜 클래스는 어퍼 미들 클래스인 경우의 확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오브젝티브 소셜 클래스가 워킹 클래스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 표에서 오브젝티브 소셜 클래스가 워킹 클래스인 경우에 해당하는 값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소셜 클래스가 워킹 클래스인 경우는 이 토탈로 이제 48명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서브젝티브 소셜 클래스가 어퍼 미들인 경우에는 자, 서브젝티브 소셜 클래스가 어퍼 미들인 경우는 요 경우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오브젝티브 소셜 클래스는 워킹 클래스이면서 지금 요 네모로 표시한 이 경우이면서 서브젝티브 소셜 클래스는 어퍼 미들 클래스인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이 5가지 중에서 요 경우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은 48, 그러니까 조건이 되어주는 부분 서브젝티브 소셜 클래스가 어퍼 미들인 경우 48명 중에 오브젝티브 소셜 클래스가 워킹 클래스인 경우 추가 조건이죠. 8명. 그래서 48분의 8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문제처럼 조건부 확률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수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정규분포는 왜 많이 사용될까? 정규분포를 사용했을 때 더욱 편해지는 점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 정규분포는 평균,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의 종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는 그런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커질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분포가 아닌 집단에서도 추출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표본의 개수만 충분하다면 모든 집단에 대하여 정규분포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규분포를 사용하면 평균과 분산값을 바탕으로 표본 전체에 대한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즉,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표본의 크기만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에도 표본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주차 과제 해설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